예, 이번에는 정치권 뉴스를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집콕을 하면서 침묵이 좀 장기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 재보선 때 잠깐 아버님 윤기중 명예교수를 모시고 투표를 한 이후로는 별다른 움직임은 없습니다. 그 후에 뭐 전문가들 가끔 좀 만나기는 하고 또 전문가들이 보내주는 각계에서 보내주는 여러 가지 자료들도 좀 읽으면서 내공을 기르는 과정에 있는데 그러나 좀 이렇게 침묵이 장기화되면서 많은 국민들은 좀 뭐라 할까 답답해한다 할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궁금해하는 그런 여론이 좀 높아져 가는 것 같죠. 예. 그래서 일각에서는 5월 중에 어떤 정치적인 좀 움직임이 있지 않겠느냐. 뭐 공식적으로 정치권 진입을 선언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좀 외부 활동 같은 걸 이렇게 가볍게 하는 그런 어떤 이벤트랄까 그런 것이 있지 않겠냐 그렇게 관측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상당히 그 박사님이 집콕이라고 했는데 예. 집에 그 콕 박혀 있다. 제가 근데 그 어제도 주말이잖아요. 그 저희 사무실인데 윤석열 총장 집하고 도로 횡단보도 하나 건너면 저희 사무실이에요. 그렇죠, 바로. 그리고 이제 그 법원 검찰 뒤에 그 언덕이 있죠. 예. 우리 그 누에 공원 있잖아요. 예. 언덕이 있잖아요. 거기에 옛날에 제가 몇 명 인사를 해가지고 아주머니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몇 분 대화를 하는데 얼마 전까지는 이제 윤석열 총장이 매일 그 산책을 나왔대. 윤석열 총장이 산책을 그 산에 집 근처니까. 예, 그러겠죠. 근데 그 요즘 전혀 못 봤다는 거예요. 아니 또 기자들이 다 카메라를 그러니까요. 들이대고 있으니까 나가기가 참. 근데 그 산책도 못 하고 예. 운동을 해야 되잖아. 윤 총장도 살도 빼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는데 산책도 못 할 정도로 이게 그 두문불출 집에 있는 거는 맞고요. 아마 제가 보기 그 요즘 공부는 제가 뭐 들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직접 확인한 건 아니고 요즘은 근데 그 공부를 하는데 왜 얼마 전에 그 성가대 교수 있잖아요. 김승국 교수. 정성국. 정성국 교수죠. 그분은 이제 그 주로 청년 비정규직 문제, 예. 뭐 일자리 복지 공부한다 그랬잖아요. 요즘은 이제 그 균형 발전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한대요. 예. 지역 균형 발전 있죠. 그렇죠. 지금 이게 그것도 큰 수도권하고 지방의 격차는 어떻게 할까? 그다음에 국회나 청와대를 옮기자는 논의도 있잖아요. 예. 이런 이제 균형 발전에 대해서 상당히 저번 주에 공부를 하고 있다. 이런 제가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보더라도 이게 윤 총장이 등판 시기를 엄청나게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두 가지 부류가 있죠. 어떤 분들은 이제 그 참모들 중에는 지금 나가봤자 매만 맞고 검증한다고 매만 맞고 그다음에 돈이 엄청 들잖아요. 지금 정치 활동하면 그러니까 미리 나가봤자 이게 매만 맞고 비용도 많이 들고 이게 그 또 이게 조직이 되면 사고 치다 보면 이게 여러 가지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최대한 등판 시기를 좀 늦춰야 된다. 이런 이제 부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반대쪽에서는 야 그게 아니고 너무 이게 침묵이 길어지면 국민들이 이게 좀 갑갑해 할 수도 있고 조금씩 잊혀질 수도 있고 또 그걸 떠나가지고 빨리 나가서 검증을 받는 게 또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냐. 너무 이게 그 이따가 나중에 갑자기 나가서 무임승차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좀 활동을 재개해야 된다. 이런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저도 이게 답을 내리긴 어렵고 상당히 그 윤 총장도 고민하고 있으니 뭐 제가 보기에 5월이든 6월이든 스스로의 판단회가 때가 되면 움직이지 않을까. 참 이게 그 어떤 게 옳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뭐 윤석열 총장도 나를 파는 사람이 너무 많다. 뭐 이런 얘기를 측근한테 했다는 얘기도 있지만 최근에는 책들도 이렇게 여러 개 나오기 시작하고 공식적인 정치 행보를 하다 보면은 윤석열 파는 사람이 또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거기에서 또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런 점들은 뭐 충분히 윤석열 총장 측에서도 감안을 할 것으로 보는데 제일 많이 팔은 게 저도 많이 팔았죠. 근데 저는 직접 만나 뵙고 요거 만난 걸 방송에 팔아도 됩니까? 저는 분명히 허락을 받고 팔았기 때문에 제가 글도 쓰면 이게 카톡을 보내주고요. 그럼 답이 오면 하기 때문에 뭐 제가 뭐 정치적인 사심이나 욕심 때문에 파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근데 실제 전혀 일면식도 없으면서 이게 그 파는 일면식도 없이 논책도 있습니다. 최근에 그걸 이제 그 문제 삼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총장이 너무 개념할 필요는 없지 않나. 어차피 윤석열 총장을 어떻게 만날 수도 없는 것이고 그 사람과 개인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란 건 매우 한정되어 있는데 뭐 제3자의 입장에서 윤석열에 대해서 어떤 논평도 할 수 있고 또 예측도 할 수 있는 그런 책들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그 부분은 대권을 도전하는 사람 또 이렇게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감내해야 할, 또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해야지 그것에 대해서 자꾸 뭐 왜 나오고 상의도 안 해. 상의하고 누가 책냅니까? 그런 부분은 좀 윤석열 총장 측에서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말고 그렇다 한다면은 본인의 책을 내면 되는 겁니다. 누구고 대담집을 낸다든가 또 자기의 어떤 정치 철학이라든가 사상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식견을 보여줄 수 있는 진짜 코끼리 뭐 다리 만지기식이 아니라 코끼리가 이렇다 하고 본인이 이렇게 내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그 뭐 여러 경로로 좀 이게 그 알아보면 윤 총장이 뭘 그래 고민이 많은가 그걸 저기 저 취재 겸 뭐 저도 정보에 해보니까 한 3가지 정도를 엄청나게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윤 총장이요. 3가지가 저도 이제 옛날에 좀 자료도 받았지만 첫째 고민이 가족들에 대한 너무 탄압 있잖아요. 예. 본인이 이게 정치를 안 했으면 그냥 다 넘어갈 거 있잖아요. 예. 이것도 이게 그 장모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기소만 지금 2개 됐잖아요. 예. 장모에 대해서 요양병원하고 이제 그 옛날에 뭐 장고 정명 그 위조했다고.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뭐 땅 투기 공격이 너무 많이 오잖아요. 예. 오죽하면 이게 장모님이 오마이뉴스 기자하고 몇 명 고발했거든요. 실제 투기가 아닌 건 뭐 땅만 사면 전부 이게 투기꾼으로 몰아서 장모님을 이게 너무 그냥 검정 미명하에 괴롭히고 그다음에 그 부인에 대해서도 뭐 옛날에 협찬 의혹부터 해가지고 과거에 뭐 학력 사생활 온갖 캐고 있거든요. 이게 너무 제가 봐 힘들 것 같아요. 윤 총장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내가 정치 안 하면 이게 그 아무것도 아닌 걸 이렇게 내 때문에 처가 이게 고생하는 미안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이게 고민이 하나 있는 거고요. 그건 제 해명 자료 저도 방송 몇 번 했거든요. 그다음에 2번째 이제 고민은요. 2번째 고민은 이제 바로 본격 정치 입문했을 때 콘텐츠죠. 예.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제일 본인이 중요하죠. 뭐 책도 많이 보고 많은 평소에 공부도 했겠지만 그렇지만 이게 전문적인 토론 분야 들어가서 하나를 이게 남들 같으면 아무것도 아닌 걸 윤 총장이 만약에 하나 실수 하나 했다. 그러면 이게 바라 그 윤 총장 법률밖에 모르지 저 경제 외교 뭐 전부 이게 빵집 아니냐. 바로 이런 공격이 나올 수 있잖아. 그래서 이제 그 콘텐츠를 충분히 준비하는 공부 이게 2번째 고민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고민은 역시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서 자유파 수사인 거 있잖아. 이걸 이게 어떻게 풀어 나가느냐. 이 부분을 이게 어떻게 돌파하느냐. 완전히 보수의 주류인데 그쪽도. 예. 근데 이게 완전히 뭐 그냥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껴안고 이거 풀어나가 유감 표명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3가지 큰 고민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섣불리 움직이기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뭐 이 3가지 고민 뭐 윤 총장으로서 충분히 해야 할 고민이고 또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죠. 그렇습니다. 뭐 대권 도전 안 하고 정치 안 하겠다 뭐 이런 문제들은 다 필요가 없는 건데 본인이 왜 정치를 해야 하느냐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선다면 이런 부분들은 많이 나온 겁니다. 본인이 또 당연히 극복해야 할 과제이고 더 큰 목표를 위해서 더 큰 어떤 국가와 국민에 대한 봉사를 위해서 정치를 시작한다 한다면은 이런 문제들이 뭐 누가 하든 간에 꼭 윤석열 아니라도 뭐 서정욱 변호사가 대선에 나간다고 하더라도 주변에 과거에 무슨 여자 관계는 없나 다 캐고 다녀요.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극복해야 할 과제고 윤석열 전 총장이 이렇게 장기간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 네. 거기서 나온 뭐 지지율만 보더라도 여전히 윤석열과 이재명, 이낙연 간에는 상당한 격차가 지금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은 변함없이 지금 밀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또 만난 그 측근 한 분은요. 아무래도 변호사들이 측근이 많잖아요. 그런데 또 그분은 뭘 걱정하는가 했더니 지금 이게 침묵해가지고 계속 일이 달리는데 본격 입문해가지고 우리 지지율이 떨어지면 어떡하느냐. 또 이걸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은 침묵하니까 뭐 적이 좀 적어서 오늘 그 한국 사회 여론 연구소 오늘 조사입니다. 예. 오늘은 이제 윤석열 31, 이재명 24, 예. 이낙연은 10일밖에 안 되잖아요. 예,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침묵하니까 1위를 계속 하는데 만약에 본격 정치 딱 입문합니다 이랬는데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거나 폭락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별 걱정을 다 하는데 제가 보기엔 너무 그래 걱정보다는요. 아까 제가 세 가지 윤석열 고민 이야기했죠. 이거 제가 이제 기회가 돼가지고 뭐 조언할 기회가 있다면 저는 이렇게 조언하고 싶어요. 자, 첫째, 가족 문제. 이거는 걱정하지 마라. 이거는 이게 옛날에 그 노무현 보십시오. 부인 권양숙의 아버지가 간첩처럼 북한에 그 있었잖아. 근데 그때 뭐라 했어요? 그렇다고 사랑하는 아내를 버려야 됩니까? 이 한마디로 끝났잖아. 이 결혼도 하기 전에 처가 문제. 이게 무슨 윤석열하고 관계 있습니까? 결혼 전의 문제를 어떻게 자기가 다 감당을 하냐 말이에요. 윤석열 총장이 검사로서 뭐 비호했다는 증거는 전혀 없잖아요. 예. 따라서 가족 문제 너무 걱정하지 말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콘텐츠 있죠. 이거는 제가 뵌 윤석열 총장 대화만 봐도 콘텐츠는 이게 일반 정치인보다 안 떨어집니다. 충분하다고 봐요. 저는. 예, 제가 보기에 뭐 경제든 외교든요 쉽게는 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콘텐츠 공부하는 건 좋은데 너무 부담 가질 필요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박근혜 이명박 대 1회 수사 부분인데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 뭐 어떻게든 본인이 감수하고 저는 정면 돌파할게. 제가 이제 뭐 법에 따라서 저는 원칙대로 수사를 했는데 지금 이게 좀 과했던 것 같습니다. 유감 정도 표명하면 좋고 아니면 이게 그 너무 그렇지만 이게 오랫동안 감금돼 있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되면 이게 바로 사면 석방하겠습니다. 뭐 이 정도로 저는 돌파하면 충분히 그 양해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좀 이게 그 너무 고민보다는 이제는 서서히 이제 그 행동으로 좀 옮길 때가 되지 않았나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꼭 그래서 그런 건 아니지만 국민의힘 내에서도 플랜 B가 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자력으로 그 내에서 대선 후보를 기를 생각은 안 하고 대다수 국민의힘 내에 이 정치권 인사들이 국회의원들이 윤석열에만 눈을 돌리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정치에 입문해갖고 입성을 해갖고 활동에 들어갈 때 어떻게 작용할지 지지율의 등락이라는 것은 불가피할 겁니다. 또 어느 정도 정체 상태를 겪을 가능성도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플랜 B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의 고민은 플랜 B를 논의를 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마 이제 그 당대표의 국민의힘의 최초로 출마 선언한 분이 조혜진이죠. 예. 조혜진은 이제 그 밀양 출신의 삼선 의원입니다. 옛날에 그 MB계고 박찬종이 이제 그 특보부터 정치한 분이에요. 예, 그렇죠. 서울대 그 8회학번 나경원하고 동기라서 저하고도 이제 96년부터 호영호재하는 이런 데 사이거든요. 조혜진 의원이 이제 그 플랜 B도 들고 나왔죠. 물론 이제 본인이 윤석열을 영입하겠다. 내 서울대 선배니까. 근데 서울대 선배라고 막 들어오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플랜 B를 거론하는 분들은 두 가지를 걱정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그 첫째 윤석열 총장이 아예 그냥 불출마하면 어떡하나? 그럴 수도 있어요. 불출마하면 이게 그냥 완전히 뭐 닭쫓던 개 지붕 쳐다보듯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불출마. 그 다음에 두 번째 더 걱정은 윤 총장이 검증 과정에 한 방에 방기무처럼 한 방에 가버리면 어떡하나. 예. 검증 과정에 그 한 방에 가면 또 이게 대안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예. 이런 것 때문에 플랜 B가 필요하다. 이런 데 주장이 논쟁이 많아요. 근데 저는 플랜 B도 좋고 플랜 C, D 다 좋아요. 근데 그러면 이게 그 다음 질문 있잖아. 누구를 어떻게 키우느냐. 첫째 누가 있느냐. 그게 만만치는 않은 것 같아요. 예. 뭐 플랜 B도 지금 홍준표 대표도 이제 장외에 있거든요. 예. 이런 분들이 빨리 영입하면 뭐 홍준표도 하나의 대안은 될 수 있겠죠. 그다음에 그 최근에 본격 정치 선언한 황교안 대표도 뭐 대안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원희룡, 그리고 이제 뭐 안철수, 유승민, 유승민,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주로 김태호까지 주로 이제 거론되는데 과연 이게 그 플랜 B가 플랜 A만큼 좀 파괴력이 있어야 되잖아. 예. 그게 좀 걱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플랜 B 그런 인물을 그럼 어떻게 키울래? 이게 정치라는 게 뭐 갑자기 여론이 뜨는 건 아니잖아요.
그 방법론 있잖아요. 폴론비를 대비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게 구체적으로 지금 대안을 못 만들고 있는 이런 데 그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보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저는 조기에 국민의힘에 입당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국민의힘도 이제 6월 초에 당대표 선출로 해서 지도체제를 정비를 하고 나면은 사실은 8월부터는 본격적인 경선에 들어갑니다. 왜? 11월에는 뽑아야 하니까. 그러면은 플랜 B라는 게 그럼 뭐 경선이 국민의힘이 시작했다고 한다면은 그 내에서 뭐 지금 거론하는 기존의 뭐 대권 주자들도 나올 수 있지만 뭐 김태호 의원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또 뭐 새로운 사람이 거기에 뛰어들 수도 있는 것이죠. 지금 외부에서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뭐 서울시장 후보로도 야권에서 좀 탐을 냈습니다만은 본인이 뭐 거부를 했다든가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이번에도 문재인 측에서 직접 전화를 걸어가지고 국무총리를 맡아달라고 했는데 자기는 이제 거절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소문은. 그렇다고 한다면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도 내심 대권에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 국민의힘에 영입해가지고 경쟁을 붙이고 또 외부에서 윤석열 윤석열대로 또 힘을 길러가지고 지난번 서울시장 이렇게 단일화처럼 그런 단일화 방법도 있는 거기 때문에 국민의 힘으로서는 사실은 플랜 B를 생각을 해야죠. 지금 있는 사람만 꼭 생각할 필요는 없잖아요. 외부에서 꼭 윤석열만 있는 거 아닙니까? 김동연도 있고 또 다른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제가 알기로도 이제 그 김동연 부총리 있죠. 이분은 이제 그 무조건 대선 출마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가장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김동연 부총리는. 그러면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는 아마 이제 안철수하고 김동연까지는 본인 리그에 참여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윤석열 총장은 제가 봐도 이게 국민의힘에 조기 입당해서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은 제가 보기 낮아 보입니다. 제가 윤석열이라도 굳이 국민의힘에 가서 처음부터 1차부터 경선을 예선부터 하려고 하겠어요? 그렇죠. 아마 윤 총장은 이제 이번에 서울시장 이 모델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너희끼리 이제 선거 쭉쭉 해서 한 명 뽑아라. 그 다음에 내하고 결성하자. 예, 결선. 아마 이런 이제 모델을 생각하지 않을까. 윤 총장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언젠가는 이제 그 윤 총장하고 국민의힘이 하나가 될 겁니다. 언젠가는. 그게 하나가 안 되면 필패입니다. 그렇죠. 국민의힘, 그 다음에 윤석열, 그 다음 민주당. 이렇게 3파전 이상으로 가면 우리 보수가 필패입니다. 따라서 이제 그 궁극적으로는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하나가 되는데 다만 이게 그 조기에 입당을 해서 경선부터 이렇게 참여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고요. 아마 이제 스스로 그냥 자강으로 있다가 뭐 그날라고 해서 윤석열 총장이 정당을 만들고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이제 그 무소속에 근데 가만히 있어도 이게 지지율은 오잖아요. 얼마든지 또 무슨 정당이 아니라도 세를 확장할 수 있는 방법들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놓고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 후보가 정해지면 결선에서 저는 후보가 되는 보수의 단일 후보가 그리고 이제 민주당 분은 이런 구도가 되지 않을까 이래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국민의힘에 조기 입당을 해서 경선에 참여를 하면은 경선이라는 게 하다 보면은 상대방에 대해서 아주 뭐 이런저런 모든 것들을 까발리는 경우가 많고 그래갖고 내부 총질 때문에 스스로 이렇게 상처를 그렇습니다. 받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말씀하신 대로 서 변호사님 전략대로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뭐 김동연 전 부총리든 또 무슨 홍정욱 씨든 누구든 다 불러 모아서 좀 제대로 경선을 붙이고 윤석열 총장대로 힘을 길러가지고 막판에 11월에 가서 국민의힘이 결정이 되면은 한판 결선만 하는 거죠. 결선만. 그러면은 그래도 좀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 근데 요 원래 홍준표 전 대표죠. 지금은 무소속으로 있습니다만은 뭐 복당을 앞두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 뭐 홍준표 의원이 SNS 정치를 열심히 해왔죠. 이번에는 직접 거론은 하지는 않았지만 윤석열, 이재명 두 유력 양강 대권 주자들을 그냥
일거에 또 디스를 했네요. 결국은 이제 그 홍준표 대표는 이제 그 막말 시비도 많이 붙었죠. 예. 그렇지만 이게 또 홍카콜라, 예. 홍카콜라 해가지고요. 상당히 좀 뭐 촌철살인을 잘한다. 이런 데 상반된 평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수에서 이제 그 한 5%, 6% 일정 지지가 있어요. 근데 그 뭐라 했냐면 이제 그 윤석열 총장 보고는 조폭 리더십이 이제 그 형님 리더십으로 변칙받겠고, 그 다음에 이재명은 이제 그 양아치 리더십이 사이다로 이제 그 받겠다. 예. 이런 식으로 이게 그 정상이 상식이 변칙을 누르는 이런 데 비정상적인 상태를 바로잡아야 된다. 오히려 이제 그래서 저는 이 평가 중에 이재명에 대한 평가는 제가 전적 공감해요. 이재명에 대해서는 이제 그 양아치 리더십이 사이다 리더십으로 그건 제가 100%, 101% 공감합니다. 근데 윤 총장에 대해서 조폭 리더십이다. 이게 형님 리더십으로 받겠다. 근데 윤 총장을 뭐 조폭까지 비유하는 거는 어쩌면 이게 그 검찰주의자 너무 이게 검찰주의자다 이 정도 비판은 모르지만 조폭하고는 좀 이게 그 성격이 틀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홍준표 의원 입장에서는 자기가 사실은 앞서야 하는데 이 양강 체제로 굳어져 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조급함도 있고 일종의 또 질투랄까 시기심도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나는 무조건 내년 대선에다 내 정치에 모든 인생을 걸겠다고 그렇게 선언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잔펀치라도 날리다 보면은 이 잔펀치 많이 맞으면은 KO 되는 거예요. 잔펀치 가는 거예요.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그런 전략이라도 구사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재명 경기지사는 참 진짜 아킬레스건은 김부선인 것 같아요. 최근에도 뭐 법정에 가서 오해를 하면서 뭐 여러 가지 내부 사정들을 다 폭로했는데 또 그에 관련된 여권의 주요한 정치인들 이름도 계속 흘러나오고 그래가지고 참 골치는 썩이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TV조선에 이것이 정치다 나가 김부선 문제 다룰 거예요. 네. 다뤘는데 이제 제가 뭐라 했냐면 이제 그 이재명 더 이상 이게 그 침묵하거나 김부선의 주장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김부선의 주장이요 상당히 육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몇 월 며칠에 이재명이하고 내가 어디 누워 있는데 갑자기 문성노이가 산행을 하자 전화 왔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이가 뭐 꼭 질투하듯이 야 잘 만나봐라 하길래 5개월 동안 싸웠다. 이러면서 이게 그 뭐 15개월 싸웠다 이런 노잖아요. 상당히 구체적으로 놉니다. 또는 이제 그 옛날에 노무현의 그 49제 때 비가 190mm 억수같이 올 때 내가 이제 그 49제로 가는데 이재명이 전화 오가 그거 갈 필요 뭐냐? 내하고 이게 그 옥수동에서 만나자.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런 식으로 이게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이게 그 소송까지 3억 강용석 변호사 걸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 이제는 대응해야죠. 본인이 도둑이 재발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진짜 억울하면 이제는 이게 김부선을 고발해서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요? 고발하면 이게 거짓말 탐정이라도 하라 말이지. 그게 99% 정확한 거예요. 증거 능력 없어도. 예. 그러면 이게 김부선이가 거짓말로 나오고 이재명이가 진실로 나오면 김부선이 구속하고 그다음에 김부선이가 진실로 나오고 이재명이 거짓말로 나오면 이거는 국민이 거짓말 아닙니까? 따라서 저는 이걸 이게 덮어두고 대선 나와가 대통령 되면 두고두고 국가의 품격 문제예요. 따라서 저는 자꾸 이게 그 피하지 말고 그들에게 고소해라. 왜 다른 여자는 고소 대마왕이라는 별명이 왜 김부선이 앞에만 서면 작아지느냐 말이야. 고소해라. 그래가 이게 진실을 밝히라. 저는 이래 봅니다. 어쨌든 김부선이가 자기가 이재명의 애인으로서 이렇게 처참하고 비참한 모습이 정말 안타깝다 하면서 사내라면 최소한도 쌀 한 가마니는 보내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지금 양강인 윤석열 전 총장의 아킬레스건은 그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인 것 같고 여성분이시고 본인이 어쨌든 수사를 해서 지금 감옥에 가 있고 4년이나 수관 생활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재명 경기지사는 배우 김부선 씨가 대권 과도에
저는 먹구름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요. 뭐 홍준표도 이제 이재명이 보고 무상연애, 뭐 무조건 보통 이게 돈 안 받고 무상연애라고 막 비판했잖아요. 예. 근데 윤석열의 장모나 의혹은 틀려요. 윤석열의 장모는 이제 결혼하기 전에 남의 문제잖아. 네. 근데 이재명이 김부선 문제는 본인 문제잖아요. 본인 문제죠. 본인 문제는 이게 반드시 좀 틀고 가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 저는 문제는 이래 봅니다. 먼저 이제 문재인 좌파 정권이 가짜 촛불로요. 탄핵으로부터 그 가짜 뉴스를 끌어내렸잖아요. 예. 그게 이미 주거든요. 대통령이 끌어내렸잖아요. 이미 그 당시는 분위기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게 박영수 특검이 온 거죠. 박영수 특검이고 거기에 실무수사 팀장이 윤석열이었어요. 여러 검사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그 당시 분위기에서 뭐 수사가 좀 과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한 게 유감 표명도 이야기했지만 좀 이렇게 그때 상황을 설명하면서 좀 어떻게든 이게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 저는 이래 봅니다. 네.